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시죠. 의사이자 엄마로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오롯이 지켜내는 이야기,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김연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2부에서는 이제 김연아 교수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수님이 어떤 다른 의사들은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의사, 좀 용감한 의사,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는 책도 쓰셨고요. 또 환자의 가족으로서 역시 한국 의료 시스템 혹은 환자를 둘러싼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을 비판하고 좀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책도 쓰셨습니다. 이런 책 쓰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평생 의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저도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네. 근데, 상황이 돌아가는 게 내가 옳다고 이렇게 환자를 진료를 하고 해야 한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아무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를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되고 좀 잘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작년부터 해서 끝을 알 수 없는 네. 의료 문제가 있는데, 저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정말 모르겠어요. 굉장히 걱정인데, 네. 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뭐 돌아가야 하는 거. 네.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들을 하시고 하는데, 비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칭찬하려면 잘 몰라도 좋은 건 칭찬하면 되는데, 네. 누구를 좀 비판을 하려면 좀 잘 알고 비판을 해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 좀 깊게 생각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책도 쓰고 했는데, 의료가 제목에 들어가면 책이 안 팔려요. 아, 그런가요? 예, 의료라는 말을 제목에서 빼야 해요. 안 팔려요. 제가 바로 그 의료라는 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했던 비의료 일반 독자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게 되게 복잡하구나.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진행되는 그 사태도 알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알게 되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뭘 시작을 해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책을 읽다가 이게 교수님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이상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작 읽는 저는 가끔 가다가 산다는 게 뭘까? 삶이란 뭘까? 뭐 좋은 삶은 뭘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얼마 전에 쓰신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제가 최근 몇 년간 읽은 책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읽다가 내가 이전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책 읽은 게 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제 론 파워스라는 미국의 이제 필리처상 수상한 그 저널리스트 출신 논픽션 작가죠. 그 론 파워스의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두 책이 이제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와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가 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쓴 책이고, 읽다 보면은 와, 정신질환 환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진짜, 이건 세상에 이런, 교수님 책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읽다가 진짜 막 너무 놀라기도 했고 마음도 아팠고,
근데 롬파우스의 아들은 양극성 장애가 아니라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롬파우스도 의료인은 아니잖아요. 의료인은 아닌데, 같은, 비슷한 이제 현대의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라도 의사가 쓴 책은 조금 독자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시는 이제 전공의들, 전문의들은 이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를 읽으면 좀 불편한 대목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은 일단 정신질환 전공은 아니시고 내과 네. 전문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내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 환자의 가족으로서 쓰신 책인데, 혹시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시는 동료분들이 이 책을 읽고 뭐라고 반응을 전해주시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은 네. 의사들 중에 제일 좀 리버럴 하세요. 아, 그러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내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조금 따로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렇다는 것도 예. 이 책 읽고 알았어요. 네, 완전히 조금 다른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네. 별로 이제 알고 싶지 않고 네. 그랬거든요. 이 네. 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정신건강의학의 그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다른 신체 질환, 뇌도 신체인데 네. 다른 병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본인도 그걸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거 썼냐 그런 말씀 하는 분은 안 계셨어요. 또 네. 가서 이제 강연도 해달라고 하시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상대로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예, 환자 가족의 경험을.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런 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랑 다른 과 선생님들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고, 제일 놀란 거는 양극성 장애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냥 예전에 막연히 조울증 이렇게 부르던 병이었고, 그럼 가끔 조증 오고 가끔 우울증 오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엄청 위험한 병이구나 하는 거랑 되게 우리가 모르는 병이구나 하는 그런 것도 놀랐고요. 그거를 아는 게 현대의학이 정신질환 전반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지만 특히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도 제가 조금 좀 약해졌고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따를 텐데, 믿음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병원 밖에서 무슨 대체의학이라든가 약간 사기꾼 같은 얘기에 홀리게 되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좀 교수님은 좀 어떠신가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거가 바람직하다. 혹은 교수님은 그럼 현대의학에 대해서는, 혹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신가요? 우선 이제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류마티스나 면역질환에 비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네. 뇌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영역 자체가 좀 공부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고, 저희는 이제 환자를 볼 때 이 관절이 안 좋으면 눈으로 보여요. 만져보면 알거든요. 검사를 네. 안 해도. 사실 이제 저희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르칠 때 환자 들어와서 말하는 거 보고 손 만져보고 다 만져본다. 바로 진단 안 나오면 너 관절염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검사해서 진단해? 웃기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검사를 하죠. 검사에서 네네. 또 염증 수치얼마 나오고 이런 거 다 객관적인 지표까지 다 돼 있죠. 네. 정신질환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말 듣고
환자의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이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정신건강의학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문제가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예를 들면 제가 처방하는 약을 이제 처음 환자가 왔을 때 진단하고 약을 드리면 한 달 안에 이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해요. 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네. 근데 정신질환에 쓰는 약들, 그러니까 뇌를 이해를 못하니 약이 그렇게 아주 효과가 뭐 아주 뛰어나다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초기부터 효과가 있는 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한 약을 달 좀 이후에 먹어봐야 하고 네. 아니 무슨 약이든지 먹고서 뭐 바로 다음날 막 벌떡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쓰는 약도 뭐 최소한 뭐 한 보름 이상 이렇게 좀 쓰면서 이렇게 효과를 봐야 하는데 네. 정신질환에 쓰는 약들은 진짜 이게 먹어서 뭐 좋아지나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환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제 과학은 뭐 현대의 종교잖아요. 과학의 방법론을 모두 다 활용을 하고 해서 지금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그 지식 수준의 가장 그 최고 수준을 믿을 수 있는 지식, 완벽한 지식이라는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당사자,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의료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낫게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치료해서 완치를 시켜주겠어. 이건 절대 아닌데 이 사람이 나쁜 결과가 올 확률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극성장에서 리튬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을 먹어보면은 뭐 일주일 먹어서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임상 연구를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들이 뭐 자살한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확률은 확실히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정한 그 뇌세포 기능을 좀 눌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약은 없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었을 때는 결과가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 전문가들만큼 좋은 그런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저희가 차분하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제일 뭐 합리적인 태도라고 하면 과학적 방법론으로 쌓아 올린 이 방법이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 어떤 고통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희망을 품었는데 그게 좌절하고 막 이러면 무너지면서 이제 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용한 어디가 있어 뭐 이러면은 흔들리고 이제 책에서도 정말 굿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교수님은 그런 믿음 같은 게 흔들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현대의학에 대한 종교와 같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과학에 대한 근데 이제 신자들도 가끔 너무 괴로울 때 신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저는 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힘든데 이거를 벗어나면은 더 망하는 거다. 이제 그 생각은 하고 있었고 네. 다만 이제 그 외국에서 이 사이키델릭 약들이 있어요. 네네. LSD나 이런 거 이걸 임상시험 할 때는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약들이 뇌 회로의 그 많은 문제들을 교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디까지가 약 중독이고 어디까지가 치료를 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해지는 면도 없지는 않아요. 네. 책에서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치료를 받아볼까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 읽었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이제 보호자인 경우에 저희 대화 내용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책을 읽으면서 정신질환자 혹은 이제 환자 가족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참 이게 쉽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그런 딜레마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에서도 좀 다뤄지는 문제인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시설에 수용하는 게 환자 본인이나 가족 혹은 그 같이 살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걸까? 아니면은 최대한 시설에 수용하는 거를 피하는 게 좋은 걸까? 뭐 이런 문제도 뭐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 뭐 그런 태도, 뭐 우리 모두가 다 정신질환자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병이 아니라 일종의 개성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쫄깃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치료를 막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잘 결론을 못 내겠고 사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해서도 이제 뭐라고 이제 명료하게 이렇게 막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좀 교수님 견해 좀 궁금합니다. 정신질환, 자폐도 마찬가지고 요즘 점점 질환명에다가 스펙트럼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병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중증도도 다 다양하고 환자마다 다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그래서 환자마다 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점이 있고 이제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네. 흉악 사건 이런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죠. 네. 아파트 불 지르고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으면 조현병 환자였죠. 예. 네. 그러면 가둬야 한다는 말들을 갑자기 막 너무나 쉽게 합니다. 가둬야 네. 저렇게 위험한 사람들 가둬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정신질환자들을 수용을 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유럽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얘기예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용 시설들을 다 없애고 했죠.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게 사회 안에 이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고 고립이 되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지원해줄 가족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어려운 지경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한 분 중에 이제 김영희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가족이 조현병이신데 네.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이 생업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의과대학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생업을 가지지 않고 요 책에도 잠깐 언급. 예.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을 하는 게 분명히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거는 아닌데 그 중에서 위험해지는 시간이 있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무시하면은 네. 또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 있고 특히 이제 요 부분은 가족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네. 형하고 같이 형이신데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기 방문을 잠그고 주무신대요. 부모님한테도 문 잠그고 주무시라고 네.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거를 모두 가족한테만 떠넘겨 버리면 가족들이 환자가 이제 상태가 잘 안 좋잖아요. 그럼 네.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병원이라는 거는 보호병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옛날엔 옛날에는, 폐쇄병동이라고 네. 했고 들어가면은 핸드폰이고 뭐고 다 뺏기고 네. 못 나 감옥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잠깐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네. 보호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는 게 굉장히 전쟁이라는 거죠. 환자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뭐 이제 또 일부 환자들은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네. 주장하는 뭐 네. 질병 인식이 없는 네. 그런 환자도 있고요.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가족은 가야 한다고 그러고 그 와중에 혹시라도 강권으로 환자를 입원을 시켰다가 이게 나중에 환자가 정신이 이제 안정돼서 와서 가족을 감금죄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걸린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과거에 이제 멀쩡한 사람을 이제 뭐 예.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지고 뭐 그런 이렇게 역사도 감금시킨 물론 사례도 있었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 이런 정말 이게 중증이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가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걸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셔요. 네. 네. 참 어려워.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부모가 여력이 된다면, 가족이 여력이 된다면 끝까지 가족에 감싸 안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가족이 많죠. 이미 자식인 경우에 성년이 다 됐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참 그게 아무리 못하는 집이 가족이라도 많죠. 네, 예. 하다 보면 소진되는 순간이 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그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집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 그럴 때 어떻게 그냥 손을 놔버리면은 최악의 경우에 진짜 이렇게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더 많은 거는 본인이 삶을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모든 부분이 그래요. 국가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가족한테 떠넘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 미국에서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미국은 진짜 이게 문제 심각할 수 있잖아요. 총이 있는 나라니까. 탈시소라를 섣불리 했다가 좀 안 된 뭐 예로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총이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을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나 뭐 샌디에고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들이 도심에 들어가면은 다 천막촌이 됐어요. 노숙자들이 이렇게 네. 다 천막을 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 그 선전포고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저항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즘 뉴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케어코트라는 걸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게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사는 노숙자들이 상당 부분이 정신질환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고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타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제대로 받는 거를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자유를 구속해서 약을 강제로 먹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걸 하자고 했는데 돌봄 법원 케어코트. 예. 네. 그런데 의견이 양분이 됩니다. 가족들은 모두 찬성을 해요. 네. 근데 환자들은 모두 반대하고.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문제도 이제 잘 그 깊이 보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한 10년 동안에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를 못 내죠. 가장 취약한 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제일 취약하니까 제일 먼저 길거리로 몰리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 천하의 그 주지사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들한테 강제로 약 먹여야 하는 뭐 그런 법안을 만들겠는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안전하게 주거를 할 수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텐데 지금 미국의 감옥이 제일 큰 정신병원이에요. 네, 그렇다고 예.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수용된 데가 감옥이에요. 이제 정신병동에 가야 될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고, 교도소에 가야 될 사람 중에 정신병동에 가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약간 자주적인 농담도 들었는데, 정신질환을 둘러싼 의료 시스템이 한 사회의 뭐 범죄라든가 치안이라든가 뭐 부동산 문제하고도 되게 이렇게 깊이 연결이 돼 있네요. 예, 그렇죠. 저는 정말 아주 그 일부의 환자들, 분명히 좀 위험 행동을 보이는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폭력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위험하니까 뭐 가둬야 한다. 저는 여긴 절대로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걸 섬세하게 해서 환자를 제대로 좀 잘 보고, 이분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분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상당 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지만 있어도 저는 상당 부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원하죠. 이게 더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부동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 문제는 진짜 모든 질병이 그런데 다 사회 문제예요. 질병이라는 거는. 질병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질병은 개성이다. 질병이란 건 없다. 이런 식 조금
이게 저 좀 약간 어느 지점에서는 좀 소화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경 다양성의 그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질환이 아니다. 뭐 우리가 지금 질환으로 부르는 거를 정체성으로 봐야 된다. 뭐 개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좀 생각이 늦은 걸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정상과 비정상은 가릴 수가 없어요. 이제 가장 이제 명확한 기준이 이 문제 행동.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해를 끼친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이 되겠고 이제 우리 뇌의 기능 중에 굉장히 우리 머리가 좋다 하면은 다들 막 뇌세포가 막 딱 이렇게 막 해서 이게 머리가 좋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뇌가 필요할 때 딱 눌러줘야지 뇌가 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아픈 분들은 상당 부분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눌러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길에서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충동이 있을 때 통제를 예, 그거를 하는 잘 게... 해줘야 하고 이제 약이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우울증 타입이 굉장히 많아서 네.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약을 좀 드시다가 조증이 나타나서 비로소 그때 이게 양극성이었구나. 저희 이제 딸도 그런 경우였고 네. 그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양극성 장애는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건 조증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조증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증 안 오게 막 약을 그것만 눌러놓으려고 하는데 또 그러면 환자가 또 가라앉고 네. 참 어렵습니다.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트에 속한다고 봐요. 선생님들이 약을 쓰는 것도. 이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에 지금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쯤에서 추천곡 한 곡 듣고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딸이 좋아하던 쏜애플이 멸종이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쏜애플의 멸종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심리가 좀 잘 반영이 돼 있다 할까. 제목이 멸종입니까? 예. 멸종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인가요? 그건 아니고 나는 백악기 무슨 멸종당한 동물 같아 이런 심정으로 썼다는 곡이래요. 근데 저는 가사는 잘 모르겠고 이 그룹이 정말 한국에 있어서 쏜애플이지 정말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세기를 긋는 그런 밴드로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 또 모르죠 지금 K 뭐 내년에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또. 예, 굉장한 실력을 가진 밴드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쏜애플의 멸종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연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에서 이제 한국 의료 제도에 대해서요. 이런 문장으로 꼬집어 주셨습니다. 인건비는 깎고 검사는 과보상하는 체계. 그런 체계에서 모든 의료 행위가 운영된다. 이게 이전 저서에서도 계속 이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리 한국 이제 의료 시스템은 왜 인건비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고 기계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할까요? 이게 혹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싫다 이런 정서의 반영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하는 건 못 믿겠다. 좀 한국 사회가 좀 신뢰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좀 검사에 좀 더 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반영된 걸까요? 이제 의료제도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하니까. 네. 다 일부는 맞는 얘기인데 저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의료가 공공재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걸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집, 네. 주택, 네. 교육, 의료. 세 가지는 국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한국 사회에서 이 사적인 욕망이 넘실거리는 곳이네요.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제 보모 만들어 놓고 네. 교육은 다 사교육 시장에다 떠넘겨 놨더니 그랬죠. 이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는
떠넘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코로나 때 공공병원이 정말 OECD, 의사 수가 OECD 꼴등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OECD 꼴등 중에서도 바닥을 기는 꼴등이에요. 10%가 안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90%가 개원이 자영업이죠. 네.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재벌병원까지 예, 비즈니스예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돈만 퍼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한번 이거를 운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좀 자기 소신껏 진료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자들이 좀 나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바가지수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죠. 국가는 그냥 공공병원 하면 뭐 시립병원 해가지고 저소득층만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냥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니까 한 자릿수예요.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틀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거를 안 바꾸면은 일어나는 일이 인건비는 깎고 이렇게 검사 같은 거는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잘 보상을 해주거든요. 자본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본이 끌고 가는 의료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어요. 교육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감이 와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아내가 이제 병을 앓게 되면서 좀 죄책감을 많이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는 다 뭐 그 병은 뭐 너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의사 선생님도 해주시고 뭐 주변 지인들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환자 가족으로서 되게 막 저를 벌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따님의 양극성 장애를 알게 된 다음에 이제 교수님도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고 써주셨고 특히 이제 뭐 병의 원인을 반출을 하면서 뭐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거의 벌을 주는 것 같이 이제 써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또 의사이시니까 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죄책감은 좀 어떻게 다루셨나요? 저는 이런 죄책감을 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병은 그냥 오는 거예요. 병하고 삶은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게 이 정신질환인데 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잘못했다.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생각에 매몰이 되면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환자 가족들 이렇게 대상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화살이 2번 화살을 맞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화살은 맞아요. 그게 부처님 말씀인데 네. 화살이 살다 보면 한 번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맞았으면 빨리 뽑아야지. 이거 누가 쐈어? 이거 쏜 놈 내가 어떻게 혼을 내줄까? 막 그러다가 거기에 막 매몰되면 2번째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화살은 뽑아라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와닿는데 지금도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비극 중에 하나가 환자하고 가족의 원수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환자들이 특징이 있는데 투사라고 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병 걸린 건 너 때문이야. 근데 요즘 원래 정신질환 자체가 부모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원래 또 대중문화에서 이제 좀 약간 그게 좀 클리셰처럼 돼 엄마가 있잖아요. 막 이상한 사람이어서 어린 시절에 뭐를 겪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뭐. 근데 이제 정신질환은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고요. 네.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고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또 얄궂게도 그런 성향을 가진 가족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 잘못은 아니에요. 네. 이 유전자 내가 갖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를 탓을 해요. 그러면 태어나지를 않았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되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볼 때 처음에 하는 일이 자기 인생사를 이렇게 A4용지에 빡빡하게 쓰게 합니다. 네. 그걸 다 읽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언제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고 아빠가 뭐 나를
네가 이때 병이 걸린 것 같다. 만약에 어떤 상담자가 그 말을 해주면 이거 나한테 진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를 이제 아주 혹독하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상담자도 있나요? 그분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 때문에 네가 부모 때문에 네가 병 걸렸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게 요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분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은 실력이 조금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진짜 문제 부모 있죠. 진짜 문제 부모도 있지만 만약에 부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푸시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뭐 공부해라고. 그럼 사회가 그 푸시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랄 때까지 부모님이랑 한 번도 안 싸운 집이 자식이 할 말 없는 사람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진리가 되고 더 나쁜 거는 부모가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여서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 쓰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뭐 뇌 질환이고 뭐 유전성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해놓고 변명하지 말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벌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시는 잘 읽어보니까 네. 환자 같은데 아마도 본인이 자기 방어를 할 때는 나의 부모 때문에 생긴 때문에 병이라는 이렇게 그게 이분이 방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우리 딸한테 보여주면 뭘 한다고 이런 말 함부로 해야 된다. 저희 딸하고 원수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참 또 가족들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환자 본인한테도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정말 가장 끝까지 도와줄 사람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면은 환자 본인한테도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이제 상담이나 이런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부모한테 화살이 돌아가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부모 욕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쉽죠. 쉽고 저희가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다가 그냥 됐어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부모하고 원수 된다는데 그런 예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좀 안 됐고 아이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만 좀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거기다 대고 이 부모를 원수처럼 보게 되면은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꼭 합니다. 네. 환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네. 죄책감을 좀 떨쳐야 되겠습니다. 뭐 정신질환이 그런데 뭐 다른 질환은 질환이 생겼을 때 원인 자꾸 찾지 마세요.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생겼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이제 병이 곧 삶이다, 병이 곧 인생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222쪽에 제가 막 밑줄을 그은 문장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죄도 벌도 아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기는 패보다는 지는 패를 잡을 일이 훨씬 더 많다. 인생은 지는 패를 잡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따님의 병에 대해서 자기 업보라고 탓하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그런 건 업보가 아니라 그게 인생이다라고 이제 대꾸하고 싶으셨다고 적어주셨어요. 인생이 뭔가요, 교수님? 이런 질문 훅 드려도 되나요? 제가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상가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좀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장기 목표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기 목표라는 거 없애고 오늘을 잘 넘기면 막 혼자서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아주 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이제 그럴 만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글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열심히 사셨고 기여를 많이 하셨죠.
이제 작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뭐, 만약 내일 딱 내가 죽는다?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책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적어 주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거창한 목표도 무의미하다. 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저는 조금 소화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삶이라는 게 뭘까?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삶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슬픈 상태인지 자유로운 상태인지 홀가분한 상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삶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삶, 이 문장을 쓰실 때 좀 어떤 기분으로 쓰신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슨 뭐 대단한 철학도 없고 철학 공부는 안 했어요. 제가 책을 읽어도 철학책 이런 건 잘 안 읽어요. 예. 이상하게 그럴 때 약간 좀 이과 문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책을 읽어도 철학책은 못 읽겠더라고요. 범죄 소설을 많이 대신에 범죄 소설 읽으시면 더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잘 산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점점 지금 바로 내일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자꾸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불안해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나날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기술 현기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쌓이는 정보 그거를 무지막지한 속도로 해결을 하려는 AI, 뭐 퀀텀 컴퓨터 이런 거의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근데 예측 안 하면 되는데 불안해. 저희 뇌가 그거 예측하라고 만들어진 기관 아닌가요? 뭐 좀 시뮬레이션 하라고? 예측해서 대비하라고? 뭐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다 틀릴걸요. 그래서 그쵸. 예, 다 틀리는데 전 기본적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겠다. 그게 돼 있으면 뭐 미래는 될 대로 되라. 그러면 너무 이제 무책임하고, 근데 오늘 잘 살면은 내일도 또 잘 살 거야.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점점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니까 지금 불안이 시대병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젊을수록 불안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30대도 정말 불안해요. 뭐 예측하는 이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예측을 줄이고 범죄 소설을 많이 읽고 뭔가 얻은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따님이 아팠기 때문에 얻은 게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좀 그거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생각하는 이 아이가 나갈 길이,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 미래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제 능력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됐어요. 저도 사실은 능력주의를 저는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주의 별로 안 믿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내가 좀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약간 다른 분들이 보기엔 능력주의의 정점에 계셨던 분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생각은 자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운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도 아마 조금은 아마도 제가 속한 사회의 성격상 나 잘나서 이 생각이 없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프면서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어린 나이에 건강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또 이게 능력주의가 사회에 팽배할 때 벌어지는 그런 폭력,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약자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저는 한번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날 그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좀 얘기하다가 거기서 늦었다고 막 했더니 저희 딸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해서 한 야단을 한 30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식한테 배우죠 또. 예.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드렸는데 사실은 진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게스트한테 여쭤보는데요. 하루 일과 아니면 뭐 하루는 아니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궁금합니다. 교수님 뭐 일과 내지는 뭐 늘 지키는 뭐 그런 루틴 같은 게 뭐 좀 소개해 주시죠.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고 했는데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소설 쓰셔야죠. 작년에 이제 있었던 1년의 사태 후에 굉장히 좀 제가 해왔던 이게 의사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환자를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환자를 진짜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추리소설 한다고 하는 게 이게 환자 보는 거하고 무관하다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의 병은 생물학적인 게 반이면은 또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대한 네. 인간의 병이 또 반이거든요. 네. 근데 테크놀로지를 여기에 너무 쏠려서 환자를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저는 이제 솔루션을 A를 줬는데 이건 이 사람이 형편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솔루션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야 하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정말 우리나라 가뜩이나 이렇게 사람 환자를 제대로 보는 걸 어렵게 만든 뭐 3분 진료 뭐 이렇게 하면서 약만 처방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전혀 고치지도 않았으면서 정말 환자를 본다는 그 의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 조기 은퇴를 하고 다른 일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기 그런데 목표는 조기 은퇴. 네. 그리고 또 인생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정말 좀 그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건데 작년에 있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트라우마들을 안겨놨거든요. 네. 일을 할 때 소명의식도 없어졌고 그 많은 그 비판과 그런 홍수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 목표랄까 조그만 게 생겼는데 장기 목표가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루틴은 매일매일 해야죠. 루틴은 어떤 건가요? 장기 목표도 조금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 장기 목표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다른 일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루틴은 환자 봐야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매일매일 그 학술지를 봐야 하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어떤 발전이 있는지 학술지 매일 봐야 하고 그리고 논문 써야 하고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생각들을 다 좀 하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뭔가 그런 데서 돌파구가 되는 뭐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되는 건데 그 시기가 너무 빨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작년에 이런 우리나라 의료가 좀 저는 그 세계 최고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항상 위태롭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 발길질에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냥 한국 사회 자체가요. 병을 앓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병을 앓고 나서 뭔가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의료인들도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의료인과 같이 일하는 혹은 의료를 찾아가는 환자들도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얻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지만 조그만 기획이 하나 있다면 가짜 환자라는 그런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 환자. 예, 우리 너무 환자 많이 만들고 있다는 그런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단기 목표서 올해 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자기 병을
속이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시스템 안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네. 만들어버리고 네.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의료가 문제제기. 만들고 사회가 만들고 아, 너무 흥미로운 기획인데 그 기획을 마치면 또 모셔가지고 자세히 들어보고 그 다음 기획도 들어보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김연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라는 곡을 듣고 싶습니다. You've got a friend. 이 노래 추천하는 이유는요? 노래 가사가 얼마 전에 레이디 가가가 이거를 다시 콘서트에서 불렀는데 정말 마음을 찡 울리더라고요. 가사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세파가 힘들고 해도 네 옆에는 내가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네요.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이 노래 들으면서 교수님과는 인사를 드릴게요. 김연아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